관리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초기 치매 환자 또는 치매 안심센터에 이제 신규로 등록하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대상자의 경우에도 최근에 초기 치매 환자 이고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신규로 등록한 어르신이고 남자분의 75세 독거이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차상위이십니다. 2024년도 초반까지는 의료급여를 받으시다가 현재는 이제 그 아들이 부양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차상위로 되셨고 의료급여는 지원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장기요양 등급은 지금 없으신 분이시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이시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2023년도에 신청을 하셨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취소가 되신 상태입니다. 이제 취소되신 이유는 이제 수행 기간에 저희가 문의했을 경우에 이제 복지관에서 수행 기간을 하고 있는데 당시 취소 사유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통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방문을 하거나 다시 상담을 진행을 해야 접수가 된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당시에는 대상자가 거부를 했거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서 이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은 2025년 12월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당시에 F009로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를 받으셨고, 이거는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하신 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의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복용하시고 있는 약은 현재는 이제 듀카부정, 리바틴정, 플라비토정, 아리페질정,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 어르신의 경우에 이제 치매 치료비랑 물품을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제 네이버랑 협약해서 AI 케어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르신이 독거 어르신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케어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외부 자원으로는 이제 이분이 낙상의 이력은 없는데 혼자 사시면서 외출을 많이 하시고 가끔 어지럽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소견이 있어서 낙상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찾아가서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는 대전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낙상 예방 달력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공유가 아직 안 되죠?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희가 사례관리 가기 전에는 항상 전날에 이제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동의할 경우에는 이제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약속 시간도 잘 알고 계셨고,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다가도 잘 준비를, 네.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조금만. 네네. 네, 되게 느려서. 혹시, 네네.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네네, 거기. 네. 네네네. 네. 이제 다가를 준비해 놓고 기다려 주시고 계셨고, 여기 어르신 댁은 영구 임대 아파트로 방이 작은 방 한 칸이랑 큰 방 한 칸이 있고,
그다음에 주방이랑 부엌이 이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싱크대에 설거지를 한 흔적이 있긴 한데 그릇이 많지 않고 쓰레기가 놓여진 걸로 봐서는 그냥 간편한 식사를 하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방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었고 신발장 옆으로도 봉지마다 이제 뭐, 네, 쓰레기는 아니지만 생활 필수품 같은 게 봉지마다 묶어져서 짐을 싸듯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 뭐 전처라고 표현하셨다가 집사람이라고 표현하셨다가 그 정확하게 이분이 그 결혼을 하시고 이혼을 하신 것인지가 약간 모호해서 저희가 이혼을 하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정확한 거는 저희가 추후에 행복이음을 통해서 이분이 과거에 이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도 딸과 아들이 한 명이 있다고 아버님은 어르신은 가끔 연락을 하고 바빠서 이제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 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휴대폰을 저희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최근에 전화한 이력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아버님이 조금 그 혼란스러워 하셔서 행복이음 통해 가지고 확인했을 때 딸은 수십 년 전에 단절된 상태였고 아들은 최근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했을 때 부양 의무를 포기하진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은 했다고는 하는데 왕래를 한다거나 더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제 휴대폰에 땡땡이라는 한 분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아버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라고 했고, 그분 연락처를 저희가 다 나중에 이제 동의를 받고 통화를 했을 때는 여자친구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자친구는 대전이 아닌 이제 강원도에 거주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대상자를 만나러 이 대전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16년 전에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뭐, 이분의 말씀으로는 그때부터 내가 이분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자주 와서 만나지만, 결혼을 할 생각은 없다. 그냥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지낼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는 그 걷는 것을 좋아하셔서 영구임대 아파트 주변에 이제 동산 같은 산이 있는데 그런 산에 자주 가시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일을 이제 하시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셨고 스스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뭐 은행에 돈 찾을 일이 있으면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실제 거동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혼자 이동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고, 한 30년 동안 도배장판 일을 했었다고 하시면서, 그때 알던 사람들을 가끔 만난다고 하셨지만, 만난다는 그 휴대전화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랑 그럼 어디서 만나시는지, 만나시면 술 한잔 하시는지 이런 거를 여쭤봤을 때도 좀 머뭇머뭇하시고 답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제 저희가 여자친구분이 가장 밀접한 보호자로 판단하고 센터에 돌아와서 통화를 했는데, 어, 그분의 말에 의하면 2024년도까지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25년도에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임대 아파트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이 있고 돈을 버니 이 아파트엔 살 수 없다. 나가라 라는 통보를 받고 갑자기 충격으로 그때부터 인지가 이상해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치매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관련해가지고 아들은 이제 아들한테 자기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르신은 입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행복이음이랑 관리사무소랑 이제 이야기를 한 결과 실제로 아파트에서 그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더 늘어났다거나 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파트 측에서는 이렇게 뭐
갑자기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때부터 치매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사진을 혹시 보시면 저희가 어르신 댁을 엄청 많이 방문하는데 이렇게 남자 어르신이 다과를 이렇게 준비하신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과일을 이제 깎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칼이랑 준비해 주신 거고, 가운데 있는 그 약과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건데, 이제 저희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두 명이 온다고 말씀을 드려서 세 개를 하셨고, 귤이랑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고, 가운데에는 이제 작은 방에 있는 짐들인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어르신한테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사실 뭐가 뭔지 모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고 그 세 번째 있는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입구에 봉지마다 있는 그 이사 갈 사람처럼 이렇게 짐을 싸놓으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니까 여자친구분의 말로는 한 번씩 이렇게 이사 간다고 짐을 싸신다. 근데 푸르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짐만 싸놓으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집에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다 어딘가에 넣어 놓으셔도 결국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이 두 곳 외에는 아버님이 생활하시는 그 메인 방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했고 이 두 곳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분을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어르신을 봤을 때는 전혀 치매 환자가 중증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을 하고 여자친구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판단한 게 복약이었는데요. 일단은 여자친구분의 이야기로 최근에 어르신이 1301호에 사시는데, 301호에 자꾸 가셔가지고 배를 누르시는 거예요. 집을 확인하지 못하셔서. 그런데 이 301호에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시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무서우시니까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두 번째에서는 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이 301호 주민이 이 어르신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 이상하다. 혹시 치매 아니냐.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든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을 드렸고,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자꾸 이거 헷갈리는 일이 있으니까 그 1301호 앞에다가 그 돌 같은 걸 하나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있으면 이 집인 줄 알아라.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301호에 자꾸 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가끔 운전하고 밖을 나가시면 가시다가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셔서 중간에 도로에 갓길에 차를 세우신 적도 있다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그 약이 이제 아예 하나도 없었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여자친구분이랑 있을 때는 여자친구분이 약을 꺼내 주셔서 확인했을 때는 이제 치매약이랑 이런 약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병식이 없다 보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약을 다 놓고 가면 어딘가에 다 숨겨놔서 결국 못 찾는 일이 생겼다고 여자친구분이 약을 며칠치 본인이 없는 동안만 놓고 가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매일 같이 사시는 게 아니니까 뭐 5일치를 놓고 가면 그 5일치의 복약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한 상태고 장교양 서비스는 그 치매 진단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어르신은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안 해줘도 된다. 내가 주간보호센터에 가지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돌봄의 부재에 놓였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도 신청을 하셔서 안부라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맞돌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매일 모니터링을 해주시니까 그 복약에 대한 거를 그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맞돌 서비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신청했다가 취소가 됐고 현재는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호자랑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니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여자친구가 없는 그 순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 상에서는 이제 물품 지원이랑 투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식사 지원이나 일시재가라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만약에 장교양 등급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이까지 부재를 조금 메워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대상자와 그 여자친구분이 거부를 한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아드님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된 이제 그 과정이 저희가 방문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여자친구가 집에 와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제 이런 어르신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까 그 사진처럼 벽걸이 달려고 저희가 가져가서 약을 붙여드리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평일은 저희가 책임지고 주말은 여자친구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저희한테 전화가 센터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자꾸 방문하고 아마 복지부가 온 적은 없을 텐데 복지부, 동사무소, 뭐 치매안심센터 여러 곳에서 찾아오니까 대상자가 더 혼란스러워하고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고 방문도 하지 말아달라. 아들이랑도 다 얘기가 됐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집을 못 찾아오면 지금 이제 다니는 그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병원에 입원을 시킬 예정이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연락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아드님이랑 바로 통화를 했는데 아드님이 하시는 일이 그 밤낮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통화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마침 그날은 저희가 전화했을 때 바로 전화를 받아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타 지역에 살고 여자친구분한테 거의 다 맡긴 상황이라 여자친구가 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따라달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무조건 알았다고만 할 수만 없어서 이분이 어쨌든 저희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그냥 그분은 실제 직계 가족이 아닌데 그분의 말에 따라서 무조건 하기는 조금 불안하다 그 말씀은 드렸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 달라고만 일단 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제 치매심센터에서는 사례 대상자를 종결할 땐 저희가 의무를 종결하지 않고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의에 이제 상정을 시켜서 저희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거부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은 큰 방법은 없긴 한데 이 어르신은 지금 초기이고 아직 나이가 더 많지 않으시니까 지금 관리를 잘하면 더 위험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고민 중이고요.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 어르신과 관련해서 24년도 이후, 25년도 초반 이후에는 뭐 상담 이력이나 서비스가 간 이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치매 환자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에 대한 공유를 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그 복지관에도 혹시 배회 위험이 있을까 봐 주변에서 이 어르신과 관련된 사항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치매 약을 처방받은 의원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혹시 최근에 내원한 이력이 있는지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한 달 전쯤에 60일분 치매 약을 아리페질정을 처방을 받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 검사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누구랑 왔는지까지는 병원에서는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약을 처방을 지금 계속 받기는 받는데 이게 복용하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아들이랑 여자친구분한테 다 전화를 한 번씩 드렸었는데
그냥 끊어버리셔가지고 긴 대화를 아직 나누지는 못했고, 어르신한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어르신 항상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하시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셔가지고 필요한 것도 없다고 하시고, 어제는 그냥 잘 지내요 하고 그냥 지금 바빠요 하고 그냥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사례 관리를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군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이분을 만약에 종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지는 그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그래도 차분한 말로 잘 해주셔서 시작할 때 네. 버벅거린 거에 비하면 음, 다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얘기 제가 먼저 할게요. 딴 분이 네. 메모창에다가 이거 사례를 같이 이거 뭐야 이거 다큐멘트 교육자. 문서를 네. 공유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은 보시고요. 요 형식이 아니라 더 가려야 되는 게 있는지는 한번 보고 김은영 선생님이랑 해서 나중에 그 저희 카톡방에다가 단체톡에다가 그냥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컨설팅을 열심히 듣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사정이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을 더 만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윤석희 교수님은 오늘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커버할 것 같고요. 먼저 박지영 교수님이 지금 들으신 얘기 하면서 하실 얘기 또 궁금하신 거나 또 코멘트 하실 얘기를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박정 네. 교수님. 네, 김진학 교수님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에 김은영 선생님 사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에 이제 여기 많은 어디언스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조금 복지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사례를 이해를 했을 때에는 현재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시고 그 분은 실제 잔존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다과상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한다든지, 운전을 요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지만,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잔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경증에서 중증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DR이 좀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에 대한 불규칙, 그다음에 다른 호수를 찾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공간에 대한 지각력이라든지 아니면 판단력과 관련된 부분이 정화되는 것을 사료관리자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꽤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우선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복지적으로는 구체적인 개인 목표가 대상자가 주거 공간 안에서 얼마큼 안전하게,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큼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느냐, 또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얼만큼 부적절하게,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주요 목표인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에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아들이 얼마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안전망에 대한 확보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대전에서는 치매심센터에서는 네이버 AI 케어콜도 하셨고 또 배회 감지기 GPS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래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 자원 연계를 하셨다라는 부분 역시도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의 과정 안에서 중단이 되고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재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케이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소통을 하려 하지 않지만 아들은 주 사례 관리자와는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아들의 사정 때문에 돌봄에 대한 의사 결정이 여자친구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지금의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지금의 주 사례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도입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지금은 약점으로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강점으로는 아들이 주 사례관리자의 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요 강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맞돌 서비스를 일행했던 이력이 있지만 중단된 상태이고 라고 하시지만 실제는 그래도 공식적인 복지 지원 체계 안에 어르신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1회기 때 이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는데 실제 통합돌봄과 관련된 우리가 각각의 지자체마다 돌봄 패키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도 사업에서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용을 했던 혹은 미이용을 한 대상자이건 실제 독거 어르신이고, 그 다음에 인지와 관련돼서 꽤 저하된 상황이어서 안부 확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복약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돌이나 혹은 장기요양 등급 안에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받아서 복지의 안전망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르신이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자원이 끊겨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비공식 지지 체계에서의 여자친구분이 하는 큰 워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돌의 생활지원사가 파견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장교양 등급이 신청이 되어서 그 신청 안에서 쥐약관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잠깐만 인터셉트 할게요, 교수님. 네, 제가 네, 듣기로는 뭐 거의 지금 돌봄 대상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그분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김은영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브리프하게 인포메이션 조금 주시면 박 교수님이랑 저랑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 될 것 같아서요. 대상자분이요? 아니, 저기 여자친구. 여자친구분. 네. 네. 그 협조 부분. 여자친구분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어르신을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어르신을 포기하지 않고 잘 케어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표현 중에 둘 다 여자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팀원이 한 명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한 명은 또 결혼을 안 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셔서 혹여 저희한테 질투를 느끼셔서 저희가 방문 드리는 게 불편하신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여자친구분처럼 자주 방문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에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는 센터가 더 가깝기 때문에 여자친구 몸보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서비스를 드리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전화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시고 그냥 끊으셔서 사실은 지금 아까 교수님이 네이버 AI 케어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건 진짜 아버님이 전화는 잘 받으셔가지고 그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일단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잠깐 저희가 취소는 아니고 중단시켰거든요. 근데 아드님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여자친구분 지금 말에 다 따라서 해주시는 거라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아버님 진정되시고 조금 괜찮아지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연락하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연락은 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사실은 이 여자친구분이
이런 태도가 아니시면 굉장히 좋은, 지금 어르신한테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서 챙겨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평일에도 갑자기도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 교수님, 얘기를 계속 해주.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여자친구분의 법적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어떠한 이제 법적으로 보호자의 권한이 없지만 지금 이제 사례관리자에 이렇게 통해서 어떤 여성 사례관리자로서의 접근을 여자친구분은 조금의 이제 심리적인 거부를 보이고 있으셨다라는 거여서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지관에 있는 남성 사회복지사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사례 담당자를 조금 바꾸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그렇게 남녀의 비율이 사례 관리자 분들의 비율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지금 사례 관리자 분의 말씀에서 여자친구분이 비공식 지원 체계에 있지만 꽤 이제 돌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치매안심센터의 자원봉사자분 중에서 남성 자원봉사자분과 사례관리자가 같이 가거나 해서 조금의 이러한 성별에 대한 혼합이 조금 들어가서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인 여성분의 조금 불안도를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서비스 거부와 관련돼서는 아드님과의 공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서비스를 임의로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월권 행위와 관련돼서 상황을 공유할 필요도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서비스의 진행에 대해서는 아들의 동의가 최종 동의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자친구분에게도 꼭 정확하게 과정마다 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아드님에게도 이러한 것들의 최종 동의는 부양 의무자인 아드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계시는 사례관리자분께서 잘 하시고 또 이 부분도 지금 케이스 노트에 잘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도 추후에 이제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시설로 가시거나 했을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교수님. 네네. 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페이지에, 약에 대한 거는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거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사실은 처음에, 짧은 시간 김은영 선생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리페틸정 하나 드신다 외에는 약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히스토리 들으면서, 아니, 이분이 근데 치매가 초기고 2025년 12월에 발발됐다고 했는데 증상의 프로세스는요,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 잘 못 알아보고,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되진 않는데, 여러 가지에 제가 들은 얘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봐 달라. 고혈압이 있느냐, 다른 병은 없다라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김윤영 선생님이 이제 다 이거 찾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네네. 병원까지 연락을 했으니 병원에서 이 약들을 쓴 거를 모두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환자한테 물으면 클라이언트가 이분은 치매라서 그렇지만 치매 아니어도 어르신들이 본인의 것에 대해서 알아도 얘기를 안 하시기도 하고요. 기억이 안 나서 얘기 못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행복이음의 내용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걸 잘 알고 있는 가족들한테 묻는다든지 실제로 주치의처럼 병원에서 이런 기록을 알고 있는 거를 접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에 보면 뇌경색이 있었고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모두 다 처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치매는 혈관성 치매 뭐 이런 뇌에 병리적인 게 다른 사람보다는
그냥 나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두카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혈압 약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제제로 쓰는 약이고 이 약도 그럼 분명히 2020년에 뇌경색이었다면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 복용 이 약이 아니더라도 고혈압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바틴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약이고 그다음에 플라비톨이라는 거는 혈액응고 방지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혈압이 높고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이걸로 인해서 뇌경색이 오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환자한테 주는 약에다 네. 치매까지 왔으니까 치매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는 사람이 뭐 아주 심한 약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분의 치매가 진행이 되는 거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더군다나 환자는 멀쩡하게 다과상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여태까지 했던 어떤 습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거였다면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 남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한 번 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거기에다가 돌을 마킹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사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아리페질이 뭘 얼마나 치매를 좋아지게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빠지는 거에 그래도 의존할 수 있는 약은 이 약일 거고 이 약들이 모두 다 먹여져야 하는 약인데 이 환자가 그 약물 복용하는 투약 이행을 잘 안 한다는 거는 되게 문제이고 또 이 약들을 쓰면 아무리 그래도 고혈압이 혈압에 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또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그 스타틴 계열이면 또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옆에서 매일매일 삶 안에서 모니터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인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강원도에서 매니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예. 그리고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아빠를 사랑해주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보험 삼아서 돌봄에 대한 책임을 좀, 당신 엄마도 아닌데 우리 아빠 좋아하시니까 내가 당신이 우리 아빠 모두 다 케어해도 되는 권한을 줬어 같은 느낌으로 약간 보험 삼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결과를 봐야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돌봄 공백이 없이 앞으로 안전하게 케어가 되고 있느냐. 아무리 AI 서비스를 하고 이거 알람 인식표가 있고 이래도 이거는 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발견할 수 있는 장치이지 예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의 돌봄 공백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자분이 같이 지금 돌봄을 아들한테까지 위임을 받은 근데 위임도 법적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것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옆에 살지 않는데, 가까운 데 살지 않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김은영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드님은 일단 아까 박정 교수님 말씀처럼 저랑은 소통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아버님을 모시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예전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한다던가, 집을 못 찾거나 할 때는 무조건 이 어르신이 이 여자친구분한테 전화를 하신대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나의 불편함을 그분이 대신 지금 책임져 주고 있으니까 그냥 그분의 뜻대로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그냥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증상이 더 안 좋아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약 복용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다. 아직 초기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여자친구가 알아서 그분이 이제 의료계에 있으시던 분이라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계속 저희가 아드님을 설득을 해서, 다시 서비스를 사실은 장기 요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맞돌보다도. 왜냐면은 식사도 그렇고, 그리고 맞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증군이 아니고 일반군이다 보면은 이제, 방문보다는 전화 모니터링을 선생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방문을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등급이 만약에 나온다면 정기적으로 누군가 선생님이 가시니까 이제 그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보호자분들이 움직임이 없으셔서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제가 저의 마지막 솔루션을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사례를 보고 첫 번째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바로 연락한 게 법률에 대해서 로펌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분이 지금 오늘은 회의가 있으셔서 지금 컨설팅에 못 들어오셨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강서대학의 주은경 교수님인데, 일단 이분이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일상생활에서 자기보호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 부분 저하된 상태로 판단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단순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받아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복약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가 건강 유지에 분명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보이고 실종의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이거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험 요소로도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일단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우선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여자친구의 법적인 지위 문제는 대상자의 주변에 여자친구로 지칭되는 인물이 주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 행정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해석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서비스 개입을 차단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네. 김은영 선생님이 부드럽게 얘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오고 안심센터에서 오고 이러고 나서 이거 더 안 좋아지니까 연락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차단하는 것,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 이거는 대상자의 복지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이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삼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 삼자라는 거는 이 여자친구로 지칭되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분은 아직은 삼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사례는 성년 후견인 제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게 법적인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인 거죠. 대상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에 필요시에 자녀 또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생활 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단은 대상자의 안전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요구만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보다는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3자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복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통제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노인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필요시 관련 기관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하는 의무, 이거 아시죠? 네. 절대로 노인 학대를 하는 사람들, 누구를 학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음, 내가 그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말고는 거둘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지금 보이는 패턴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그 사람을 벌받게 하려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중경 교수님의 결론은요, 본 사례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법적 제3자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고위험 사례로 판단되고 있고, 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개입과 함께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성년 후견인, 우리 치매 공공 후견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양성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치매 공공 후견인의 그 과정을 다 이수하셔서 공공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모셨어요. 전 부여군 보건소의 보건소장이신 이정환 소장님이신데, 소장님 마이크 여실 수 있죠? 이정환 소장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어, 제가 이정환 소장님을 오늘 오시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전화로 한번 불러놓을게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치매 국가 책임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 치매 공공 후견인도 준비를 해놨었는데, 실제로 별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소장님, 지금 중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네네. 가입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제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장환 소장님 목소리 듣게 그냥 얘기할게요. 일단은 치매 공공 후견인으로 교육은 받으셨는데 활동하시기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그냥 네, 얘기하시면 돼요. 모두 듣고 계셔요. 네. 제가 치매 후견원으로 지정은 받았는데 이 네. 부여지역 특성상 네. 모르는 사람한테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 네. 지역에 있는 그 환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남한테 맡기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연락을 받지를 못했어요. 한 분도 치매 공공 후견인한테 후견 서비스를 받겠다. 활동을 했는데 지정을 네. 못 받아서 교육은 받아서 있었는데 네. 그걸 컴퓨터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인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왜 꺼려 할까요? 지역의 시골 특성상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그 통장이나 이런 걸 맡기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웃에 있는 사람이나 돌봄 오시는 분들, 네. 요양보호사들을 선호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서비스를 하면 제가 서비스 센터의 센터장님한테 오히려 통장을 맡기는 모임이 계시다. 그런 그 신뢰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주간보호센터를 다녀도 네. 그쪽에다 맡겨놓고 거기서 그 부식 같은 걸 하고 간식 같은 거 거기서 구입하게 하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센터장님을 공공후견인으로 만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납부가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믿음이 가서 그렇게 음. 되는 것도 확실히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전화는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오늘 줌 연결 실수를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분명히 공공후견이니 개입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는 자 이제 이런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딴 분들보다는 또 그 다음에 제가 10분부터는 당대표 이거 저기 소개를 드릴 거라서 지금 약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솔루션은 어떤 것 같으냐면 일단은 아드님이랑 그 가능하면 여자친구라는 그분이랑 클라이언트랑 한번 같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모두 다 같이.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약도요. 옛날에 그냥 치매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병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약을 먹고 있고 근데 이 약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 비재한데 이분의 치매의 경과는 꽤 빠른 것 같다. 속도는. 예, 근데 그래서 중요한데 아무리 관심이 많고 잘 돌보시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여기는 너무 멀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운전까지 하고 계시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운전 능력은 공감 강력 이거가 분명히 필요한데 과연 운전도 습관이었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시되 얼마나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 분이라 더 위험해.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위험해.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한번 나누시고 이런 것 안에서도 아들은 그분한테 할지 그럼 과연 그분은 얼마만큼 뭐 옆에라도 이사를 와서라도 가까이에 살면서라도 해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없는지 해주라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해줄 수 없다면 공공 서비스가 따라가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원하시고 또 이 가족들이 원하시면 남성인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이 와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그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그 데이케어 이런 데 가서 약이라도 먹고 오고 같이 활동하게 하고 이런 서비스가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면서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회의를 근데 한 번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의한 대로 결정한 대로 지켜지나요? 우리 멀쩡한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 전화로 팔로우업 하시거나 또 한번 이렇게 줌으로 회의하거나 이래 보시고 이제 잘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사례 종교를 아직 하시지 말고 보셨다가 심지어는 아까 우려했던 바 이분이 혹시 노인학대의 가능성 이것까지 나타나는지 그리고 분명히 어, 아주 이렇게 전체적 모두 다가 한국의 사회에서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고 친구가, 이성의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를 남들한테 알리는 게 꺼려지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서 뭔가 노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는 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랑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지원을 받고 본인은 본인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한번 필요한 것 같다가 제 의견이고 절대로 우리 안심센터의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투약이 잘 안 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했던 거는 치매약만이 아니라 딴 것도 있었지만 이거를 관심 갖고 보셨던 거는 너무 다행이고 의외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가 아니라 되게 위중할 수도 있는 사례인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 학대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다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저기 김대현 원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정신병원에서 많이 일하셔서 김대현 원장님 제가 말하는 거 부족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뭐냐면 학대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고는 나를 학대하지만 이 사람 말고는 나랑 살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 말고는 내가 막 소셜 서비스를 하거나 막 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 문제라고 나들 맨날 때리고 난리 쳐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확인은 다 받아놓고 거리를 뒀다가도 나중에 보면 또 나는 혼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그래도 나하고 눈 맞추고 나를 때리면서라도 눈 맞추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거가 피학대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서, 그러니까 있는 자원은 유지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거랑을 구분하게 좀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앞으로의 플랜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은영 선생님 이제 간단히 랩업하는 얘기 한 2, 네. 3분 정도로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아직은 종결을 하지는 않아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조금 정리를 다시 해서, 복지관이랑은 아직 그 어르신이랑 관련해서 개입한 건이 없었는데, 그럼 교수님들 말씀대로 복지관이랑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그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복지관이 또 있거든요. 그 안에 있어서, 그 자원을 조금 활용해서 다시 한번 유관기관이랑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들은 의견에서 네, 어려울 것 같거나 뭐 이런 얘기는 네, 이제 또 계속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나면, 우리 전체한테 제가 보일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은영 선생님이 지금 PPT로 올려주신 자료를 나누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리한 양식에다가 김은영 선생님께서 오히려 빼야 될 거는 마스킹한 채로 네, 네, 자료를 전해주시면 우리 전체에 네,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줌은 꺼지게 되니까. 그 네, 다음에 이 사례 관리에 지금 컨설팅을 한 사람들의 의견, 김진학의 의견, 박정 교수님의 의견, 또 주은경 교수님 의견도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고 나서 끝나지 않았죠. 이 사례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례 컨설팅이 앞으로 4번이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번은 주로 강의가 됩니다만, 이렇게 욕구 사정을 할 때 어떤 툴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지 건강 사정 측면, 그다음에 약물 정보 측면을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데이터가 없이 그리고 두루두루 처음에는 사실 치매 인질 진단받았고 아직 심하지 않은데 다과상을 멀쩡히 내는데 근데 알고 보면 리스키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프로세스를 욕구가 이분한테 대상자한테 얼만큼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 툴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 우리 사례 세미나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거를 김은영 선생님은 되게 많이 해보셔서 잘 하시지만 두려워하실 것 없이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 사례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오늘은 전화번호도 여기 남겨놓을게요. 메모에다가.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공유는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전화번호를 여기 채팅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남겨놓을 거고, 자, 이제 우리 다음 선생님께서 심강희 선생님께 공유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김은영 선생님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 되게 많죠. 근데 솔루션으로 뭘 해야 될지를 얘기를 잘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앱을 개발을 하셨는데 이걸 돈 주고 쓰는 게 아니라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당뇨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개발한 거를 제가 지난번에 남양주시 보건소에 한번 같이 따라가서 저도 한번 보니까 이게 되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보건소에서도 되게 좋아서 이걸 어떻게 쓸지 한번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는 대상자를 사례 관리할 때는 이 툴을 쓰시면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거는 관리적인 측면이 많다면 실제로 실행,
뭔가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이 소개를 심강희 선생님한테 잠깐 받기로 하겠습니다. 심 선생님 얘기해 주실까요? 인사하시고. 심강희 선생님? 네. 소리가 안 들려서? 안 들리시나요? 아, 이제 들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31년 동안 당뇨 교육에 진심이었고요. 퇴직한 다음에 당대표 어플을 개발한 당대표 심강희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되시나요? 네, 공유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대표 어플은 고령자들이 이제 주로 당뇨 환자고요. 오늘 치매 얘기를 했지만 제3의 당뇨병이 치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저는 중장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어플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홈 화면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혈당을 기록했을 때 혈당에 영향을 주는 식사라든지 운동, 인슐린, 특이사항을 기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AI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을 24시간 볼 수 있게끔 했고,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에 기록한 혈당의 수치에 대해서도 너무 낮음, 단 것 드셨나요?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나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자가혈당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연속혈당 측정도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챗봇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3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했던 것을 식사, 운동, 혈당, 인슐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이 서브 카테고리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사실 질문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식사 방법에 대해서 알맞게 먹는 것이 궁금하다 그러면 딱 누르게 되면 알맞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끔 구성을 했고, 또 환자분들이 막 갑자기 열이 나거나 몸이 나빴을 때 뭐 음성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챗봇을 구성을 했습니다. 혈당을 이제 기록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혈당에 대한 목표조차 모르신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 혈당을 68로 기록을 하게 되면 지금의 상태가 저혈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뜨고요. 저장과 동시에 저혈당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바로 쇼츠 영상으로 이제 노출되게끔 되어 있고, 고혈당이 되었을 때 지금 상태가 고혈당 중에서도 높은 상태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바로 영상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식사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이 이 다이얼을 이렇게 딱 돌리셔서 만약에 본인이 3분의 1 공기를 먹었다 하게 되면 이 밥 공기에 이렇게 밥이 차 오르게 되어 있고요. 의외로 당뇨 환자들이 요즘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밥을 안 드신 분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딱 누르게 되면 탄수화물 부족에 대한 영상이 또 나가게 되겠고, 또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영상이 나가서 식사요법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침에 낮은 강도로 만약에 10분을 했다. 거기에 따른 영상을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 그 팝업이 나가고요. 너무 이제 오래 했을 때는 적절한 간식이라든지 물 마신다든지 이런 어떤 주의점에 대한 영상이 바로 저장과 동시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인슐린 주사조차도 이름조차도 모르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장시간형 인슐린 주사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주사를 맞고 있는지 클릭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전날 몇 단이 맞았는지 주사 시간에 대한 것도 하단에 이제 노출이 되겠고, 저장을 하게 되면 주사 용량부터 주사하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교육받는 분 중에서는 주사법을 제대로 못 받아서 주사를 이상하게 놓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해놨습니다. 심 선생님 혹시 슬라이드 쇼로 해서 현재 화면으로 하시면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슬라이드 쇼, 죄송합니다. 메뉴에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셔가지고 컴퓨터 화면에서 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약을 드실 때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당뇨약, 고혈압, 고지혈증약, 뭐 기타 약을 해갖고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면 본인이 설정한 시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내게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구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한 모든 것들이 기존의 종이 수첩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요즘에 혈당의 그 변동폭이 굉장히 중요한데 식전과 식후의 차이가 60 이상 벌어지게 되면 혈관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100 이상이게 되면은 좀 특별히 더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표기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혈당 관리의 지표에서 얼마나 잘 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식사 기록에 대해서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이게 색깔이 사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색깔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적정량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상단에 보시면 7일, 14일, 30일, 90일 이렇게 돼서 기간별 설정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인신 기록에 대해서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게 되는데 당화혈색소의 목표를 아시는 분도 많지 않고 또 조달률도 한 75%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저장과 동시에 나의 상태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고 체중을 측정해서 키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비만도도 평가되는데 이 기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년까지 그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도움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본인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가족 수와 무관하게 아니면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이라든지 보호자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환자분들이 했던 그런 혈당 기록이라든지 주사 기록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고 유튜브 영상을 제가 같이 탑재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주 보고 싶은 것들은 이게 클릭하게 되면 상단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보호자 연동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그 연동 코드를 복사해서 보호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 연동 코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환자가 보호자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기록의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제 기록을 한 것에 대해서 월수금에 대해서는 혈당 기록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화요일 날은 식사 기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겠고, 목요일 날은 운동 기록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토요일 날은 전반적인 기록률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당뇨병이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병원에 있었지만 이렇게 추구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구성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제철 과일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동영상을 보내서 환자분들이 제철 과일이라든지 음식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했고 연속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알람 기능이 있지만 환자분들이 알람이 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과 동시에 유튜브 쇼츠가 전송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떤 내용에 전송이 되는지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리스트가 다 뜨게 되겠고, 환자분의 혈당부터 시작해서 기록의 전반적인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분이 혈당 검사를 몇 번 했는지, 최저 혈당이 얼마였는지, 최고 혈당이 얼마였는지, 평균 혈당부터 시작해서 변동 개수까지 다 자가 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연속 혈당 측정도 이렇게 했고 연속 혈당 측정 같은 경우는 목표 도달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목표 도달 비율이고요. 오른쪽에는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 요거를 이제 출력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심 대표님, 네네. 이거를,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다 1분 끝났고요. 이제 내로, 마지막인데요. 네, 사실 이런 그 쇼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당대표 신강이라는 유튜브와 인스타를 운영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에 탑재되는 거고 수시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플 어디에서 다운받는 거죠? 어플은 네, 그 플레이스토어나 그 앱스토어에서 네. 당대표 당뇨 수첩을 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항상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이라, 네네. 이거 민간스러우면 안 되는데, 또 비용이 들면 안 되는데 걱정했는데, 진짜 추천할 만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심 대표님의 그 어플 주소, 이거는
그 단체 톡방에 남겨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공유 중지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아까는 굉장히 많은 분 들어오셨다가 지금 좀 줄어들었어도 오늘 굉장히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분이 들어오셨는데, 실제로 그 욕구 사정하는 거, 대상자의 어떤 돌봄 욕구가 있는지를 사정을 잘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건강사정 부분, 그다음에 약물이 놓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하면 되는지를 다음 세미나에서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제가 전화번호나 이메일까지도 다 알려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 대상자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도 저랑 시간을 맞추어서 제가 가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별것 아닌 거, 나 이제 비기너라서 막 시작하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다 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도 되게 컴팩트하게 또 시작할 때 조금 버벅거리기는 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선생님 혹시 공지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김다음 선생님께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데, 네, 톡은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가 채팅창에 썼는데 오늘 자료 요약한 거, 그다음에 컨설팅한 내용의 요약까지 그렇게 해서 다 단체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유치하는 것도 밤 늦게 와서 잠만 자고 가는데.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사람